14일 만에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걱정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장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에 $200의 상금을 걸었다. 심사에는 이스턴 항공사 회장인 에디 리켄베커, 링컨 메모리얼 대학교 총장인 스튜어트 맥컬리랜드 박사, 그리고 라디오 뉴스 해설자인 HV 칼덴본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너무도 강력한 두 개의 최종 후보 가운데 한 이야기를 선택할 수 없었던 우리는 결국 상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다. 여기서 최고의 이야기로 뽑힌 두 이야기 중 그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이주리주 스프링필드 커머셜과 1067번지에 살고 위저모터 세일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C.R. 버튼의 이야기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9살 때 어머니를, 12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집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그녀나 그녀가 데려간 두 여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난 뒤 7년 동안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뒤 3년 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동업자와 미주리주의 작은 마을에 카페를 매입했는데 아버지가 출장을 떠난 당시 그의 동업자가 마음대로 카페를 처분해버린 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그 사실을 알리자 그는 서둘러 기갓길에 올랐다가 캔자스주 살리너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가난하고 노쇠한 고모 두 분이 아이 셋을 거두었습니다. 나와 남동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인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쁜 취급을 받게 될까봐 항상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마을의 어느 가난한 집에서 지냈는데 가세가 더 기울고 가장이 직장을 잃은 탓에 더는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프틴 부부가 나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에서 18km 정도 떨어진 농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프틴 씨는 70세였고 대상포진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그 집에서 지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법처럼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나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집에 와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내 큰 코를 보고 놀래댔으며 나를 멍청한 고아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크게 상처를 입은 나는 아이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프틴 씨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며 나를 타일렀습니다. 버티고 서서 싸우는 사람보다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나는 어느 날 한 아이가 학교 가축우리에서 키우던 닭의 배설물을 내 얼굴에 던졌을 때까지 그의 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아이를 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로프틴 부인이 사준 모자를 아꼈는데 하루는 상급반 여자아이들이 모자를 빼앗아 그 안에 물을 담아 모자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한 여자아이는 내 돌머리가 팝콘처럼 터지기 전에 물로 식혀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 울음을 터뜨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프틴 부인이
모든 문제와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하고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랄프, 만일 내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게 되면 그 아이들은 더는 너를 괴롭히거나 고아라고 부르지 않게 될 거다. 나는 그녀의 충고를 받아들인 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는 그 반에서 1등을 했지만 아이들의 질투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자아이들의 숙제와 작문을 도와주었습니다. 발표문을 통째로 써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내게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마에게 주머니쥐를 잡으러 간다고 말하고 우리 농장에 와서 헛간에 개를 묶어둔 뒤 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독후감을 써주거나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한 여자아이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든 2명의 농부가 세상을 떠났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가족 중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나는 2년 동안 아주머니들을 도왔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동안 농장에 들러 나무를 자르고 소젖을 짜고 물과 여물을 챙겨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친구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군을 제대했을 때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200명도 넘는 농부들이 농장에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130km도 넘는 거리를 달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환영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바쁘게 애쓰는 동안 나는 걱정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지난 13년 동안 나를 고아라고 부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CR 버튼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는 인간관계의 비밀을 이해했다. 그리고 걱정을 극복하고 삶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다. 고인이 된 워싱턴주 시애틀의 프랭크 루프 박사 역시 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23년이나 관절염을 앓으며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살았다. 시애틀 스타의 스튜어트 위트하우스는 내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루프 박사를 이미 여러 번 인터뷰했지만 그보다 더 이타적이고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침대에서 생활하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번 맞춰보시라. 불평과 비난을 퍼부었을까? 아니다. 자기 연민이 빠지고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랬을까? 결코 아니다. 그는 영구 왕세자의 나는 섬긴다 라는 좌우명을 고로 삼았다. 그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아 행복하고 용기를 주는 편지를 보내어 그들은 물론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편지 쓰기 클럽을 창설한 뒤 결국에는 갇힌 자들의 사회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연간 평균 1,400여 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의 단체는 거동이 힘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라디오와 책을 보내주며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었다. 루프 박사와 다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바로 루프 박사에게는 목적과 사명을 지닌 사람이 가진 내면의 빛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존재보다 더 숭고하고 의미 있는 남을 도움으로써 얻는 기쁨을 누린 것이었다.
그는 쇼가 말한 자기 중심적인 병을 끌어안은 채 세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위대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쓴 책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구절을 본 적이 있다. 그는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이 처방을 따르면 14일 만에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들러의 훌륭한 책 심리학이라 무엇인가에서 저술한 내용을 인용해 그의 놀라운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아들러는 이렇게 적었다. 우울증은 오랜 시간 이어진 타인에 대한 분노와 비난으로 인해 생긴다. 보살핌, 동정과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우울증 환자의 첫 번째 기억은 보통 이러하다. 소파에 눕고 싶었는데 형이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운 나머지 형은 결국 자리를 비워줘야 했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종종 자살을 통해 복수하고자 한다. 정신과 의사의 첫 번째 역할은 자살의 구실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나는 첫 번째 치료법으로 긴장을 완전히 완화할 수 있도록 싫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처방을 내린다. 이 처방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기도 한다. 만일 우울증 환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과연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무슨 근거로 복수를 할까? 나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극장에 가거나 휴가를 떠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가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면 가지 마세요. 누구라도 환영할 만한 상황이다. 환자는 그렇게 우월한 존재가 되어 만족감을 얻는다. 마치 신이 된 듯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환자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 환자는 타인을 지배하고 탓하고 싶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타인을 지배할 도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치료법은 마음을 안정시킨다. 내 환자 중에는 자살한 환자가 없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온 나머지 그에 대한 답 역시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가끔은 이렇게 말하는 환자도 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싶어요. 내가 그러라고 한다면 환자는 더는 그 행동을 취하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행동을 방해한다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항상 환자의 말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더욱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처방을 따르면 14일 만에 나을 수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환자들한테 무엇을 의미할까? 환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걱정시킬지 생각하느라 바쁘다.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쉽네요. 이미 평생 해온 일인걸요. 하지만 정작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이 없다. 그러면 나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세요.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날 환자에게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제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물론 이 대화는 아주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절대 우위를 차지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환자들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한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저는 걱정이 너무 많은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걱정은 계속 하세요. 걱정하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항상 그들의 관심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노력한다. 많은 환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하지? 그 사람들은 내게 그렇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는 건강을 해치는 날이 올 겁니다. 환자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건 아주 드물다. 나는 환자의 사회성을 기르는 것에 총력을 기울인다. 나는 병의 원인이 상호관계의 결여에서 온다고 보며 환자가 그 사실을 직접 깨닫기를 원한다. 환자가 자신의 주변인과 연결되어 동등한 상호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는 치유될 것이다. 종교가 요구하는 가장 중대한 과제는 항상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다. 주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문제들을 겪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인간의 실패는 모두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발현된다. 우리가 한 인간에게 바라는 유일한 바이자 가장 큰 칭찬을 건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좋은 동료, 모두의 친구이며 사랑과 결혼에 있어 진정한 파트너이다. 아들러 박사는 우리에게 매일 선행할 것을 권한다. 근데 선행이란 무엇일까? 선지자 마호메트는 선행을 다른 이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매일 선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 걸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동안 우리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걱정과 두려움, 우울함을 낳는 것도 없다. 뉴욕 5번가 521번지에서 문 비서학교를 운영하던 윌리엄 T. 문은 우울함을 벗어나기 위해 2주라는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었다. 그는 알프레드 아들러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던 중 우울함을 떨쳐냈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러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12월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자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생전에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홀로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이 집으로 초대했지만 내키지 않았습니다. 파티에 우울하게 주저앉아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나는 모든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자 나는 더욱 큰 자기 연민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내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하나씩 있는 것처럼요. 크리스마스 전날 나는 오후 3시에 사무실에서 나와 정처 없이 5번가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연민과 우울감이 날아가 버리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5번가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행복한 날들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나는 외롭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걷다 보니 버스 종점에 닿게 되었습니다. 순간 남편과 함께 모르는 버스에 올라타 모험을 즐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정류장에 있던 아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허드슨 강을 지나 한참을 달린 뒤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종점입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주택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나는데 고요한 밤의 아름다운 연주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는 오르간 연주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화사한 전구가 달려 있었는데 마치 달빛 속에서 무수한 별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오르간 연주와 아침부터 비어있던 속 때문에 나른한 느낌이 들었던 나는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잠에 빠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겁이 났습니다. 내 앞에는 2명의 작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여자아이가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타가 그녀를 데려온 걸까? 내가 잠에서 깨자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아이들의 차림새는 엉망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아이들의 상황은 제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내 슬픔과 자기 연민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준 뒤 상점에 데려가 배를 채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탕과 선물 몇 개를 사주었습니다. 외로움은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2 아이는 진정한 행복을 알려주었음은 물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잊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다정함으로 밝게 빛났던 유년 시절의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며 신께 감사드렸습니다. 2 아이는 내 호의보다 너무도 큰 선물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이 곧 내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행복에 전념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베풀므로써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을 베풀며 걱정과 슬픔,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